현대중공업그룹의 오너인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 지난 수년 조선업계가 불황에 허덕인 와중에 정 고문은 수백억 원대의 배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큰 수익의 비결은 현대중공업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꾼 데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회사를 4개로 쪼개고 그중 한 곳을 지주사로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올렸습니다. 정몽준 고문이 갖고 있던 현대중공업 지분도 4개 회사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약 10%씩 보유하게 된 4개사의 지분을 정몽준 고문은 지주사의 주식으로 모두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에 흩어져 있던 지분을 지주사 한 곳으로 정리한 결과 정 고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주식들을 그냥 지주한테 주고 그 대가로 이제 지주회사 주식을 15% 받은 거니까 네. 정몽준 입장에서는 아무런 뭐 추가로 들어가는 돈 지출 없이 네. 그냥 지분율이 10.1%에서 26%까지 늘어난 거죠.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원래 현대중공업이 대주주였거나 새로 분사해서 만든 알짜배기 회사 2곳이 지주사 밑으로 편입된 겁니다. 먼저 그룹 내에서 돈을 잘 벌어오는 이른바 캐시카우로 통하던 현대오일뱅크.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된 오일뱅크는 2011년 이후 딱 한 해를 빼고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황이 깊어지며 당시 모회사였던 현대중공업이 적자에 시달리는데도 현금을 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2017년 지주사 밑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6,300억 원을 배당합니다. 정몽준 고문이 최대 주주인 지주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을 쌓아놨다가 배당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016년에 오일뱅크처럼 돈 잘 버는 회사한테 현대중공업이 배당을 좀 적절히 충분히 잘 받았으면 현금이 충분히 있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구조조정도 좀 덜 하고 위기도 좀 극복하고 협력업체들한테도 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랬을 수 있었을 텐데. 현대중공업의 한 사업 부분에서 독립한 현대글로벌서비스도 지주사 밑으로 편입된 배경이 석연치 않습니다. 선박 AS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는 정몽준 고문의 맏아들인 정기선 씨. 2016년 창사 이듬해 이익은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사업 기반과 네트워크 등을 그대로 물려받아 첫 해부터 놀라운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 작은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요. 2,500억 매출에 560억 영업이익이니까. 본래 그게 에이스나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높은 거거든요. 본래 수익성이 높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560억 이거 다 그냥 현대중공업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던 현대중공업에서 굳이 이 회사를 떼어낸 이유는 뭘까? 부산에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 본사. 분사한 지 3년, 엄연히 다른 회사지만 여전히 현대중공업과 한몸처럼 보였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난 글로벌서비스 직원은 물어볼 게 있으면 현대중공업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아직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언론 대응 소식이 없었는데 현대중공업은 30년 정도 언론 대응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대응팀을 통해서 네네. 대언론 활동을 하고 현대중공업 측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글로벌 서비스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리했다고 했지만 결국 오너 일가에게 돈 되는 회사를 몰아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지주사 지분 31%를 보유한 정몽준 정기선 부자가 올해 받을 배당금만 약 900억 원. 공교롭게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공사대금 피해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불황의 손실은 고스란히 하청업체들의 몫이었고 뒤에서는 오너 일가의 배를 불리는 데 충실했다는 의혹. 정몽준 고문은 스트레이트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직접 찾아도 갔지만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아산재단에서도 서울 평창동 자택 앞에서도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좀 회장님께 인터뷰를 좀 요청을. 안 하시고요. 네. 여기 안 하신다고? 안 돼요. 아니, 안 하신다는 게 어떤 뭐 아예. 인터뷰 자체를. 네. 그냥 다르다. 그러니까 언론 어떤 내용이라도 인터뷰를 안 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뜻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전달이라도 드리면 안 될까요? 반지인가요? 네.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은 분이시잖아요.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계속해서 돈을 챙겨야 합니까?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몽준 씨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지주회사 만들고요. 거액 배당하고요. 일감 몰아주게 하고요. 내부자 거래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그런 지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인수까지 완료되면 이 정몽준 정기선 부자의 재원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12조 8천억 원입니다. 12조 8천억 원을 쏟아서 회사를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뭐 접대나 하고 그다음에 하청업체만 쥐어짜다가 결국은 현대중공업 정몽준 씨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2조 8천억 공적 자금 말이 좋아서 공적 자금이지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돈입니다. 예, 우리 돈을 다 모아서 한 군데 이렇게 크게 몰아주는 그런 모양이네요. 부자한테 왜 우리 돈을 줘야 됩니까? 노동부는 뭐 하고 있고 또 공정위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만든 부서 아닙니까? 네, 사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릴 텐데요. 정부와 법원 그 둘 중에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 보고 판단해 보시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이 체결된 지난 8일 세계 1, 2위 기업의 합병으로 떠들썩했던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23개 하청업체들에게 공정위의 심의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받은 결과.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물리지만 하청업체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공사대금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실투입 시수, 즉 하청업체가 실제 일한 시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하청업체의 손해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또 하청업체들이 떼었다는 돈을 주라고 명령할 수 없었던 근거로 대법원에 한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 12월 7일 내려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공정위는 하청업체들에게 주지 않은 대금 436억 원을 지급하라고 대우조선해양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공사대금을 안 줘도 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모처럼 하청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공정위의 결정을 당시 대법원은 무슨 근거로 뒤집었던 걸까? 대법원은 먼저 대우조선해양이 생산성 향상률이라는 자의적인 지표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공정위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막 낮췄어요. 그거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 가서는 아니다. 그거는 그 정보를 하청업체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다. 생산성 향상률을 뺀 다른 부분은 하청업체들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서도 없이 일부터 하고 보는 관행, 가불관계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른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원의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시공 후 계약을 하면서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가가 후려치게 되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당신이 계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패소 판결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한 액수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들이 받은 돈에 비해 적지 않았다는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만연한 공사대금 후려치기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게 어폐가 있는 게 3개사가 다 똑같이 다운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는 불공정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 소송을 냈던 대우조선해양이 법정 밖에서 일부 하청업체 대표를 회유해 재판에 김을 빼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공정위에 가장 먼저 신고했던 하청업체 대표가 소송이 시작되자 돌연 자취를 감췄던 겁니다. 못 받은 공사 대금을 놓고 대우조선해양과 물밑에서 모종의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대충 뭐 알까 아닙니까? 뭐 말 안 해도 뭐 그런 거지. 그럼 얼마 정도에 합의하셨어요? 이걸 목표 달성하면 끝이지 뭐 적지만은 그래도 뭐. 치열한 법정 다툼에서 원청의 횡포를 증언해야 할 주요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질 수밖에 없지. 당사자가 빠져버리니까 뭐. 실제로 판결문엔 증거가 없다거나 증명이 없다는 표현이 거듭 등장합니다. 결국 대법원의 이 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은 지급 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났고 그 뒤 줄줄이 똑같은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은 판례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변호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법원의 주심은 조재현 현 법원행정처장, 재판관은 조희대, 고영한,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고영한, 권순일 대법관, 이분들 이름은 저희가 사법농단에 대해서 다룰 때 계속 봤던 이름인데요. 또 뵙네요.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을 변호했던 김앤장도 주목해야 됩니다. 김앤장에는 공정위와 대법원 사람들이 속속 포진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가 처음에 피해 신고를 했던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처리했던 담당자 중에 한 분이 공교롭게도 이 업체들의 소송이 진행되던 그 즈음에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김앤장입니까? 맞습니다. 반칙이잖아요. 이야, 정말 소름 끼칩니다. 김앤장 무섭네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김앤장으로 옮긴 이분을 만나보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지난 직장의 일이라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직장의 일 때문에 취업하신 분이 맞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이 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공정위와 법원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더 책임이 크지 않을까요? 대기업을 감시해야 될 공정위가 대기업 편을 들고 있습니다. 결코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공정위는 법원 판결을 핑계로 이 법원 뒤에 숨은 모양새인데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봐주기로는 법원과 막상막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0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애초부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월 계약서 없이 하청업체에 일을 시키는 이른바 서면 미교부 행위를 먼저 판단해 조치한 결과는 과징금 2억 원 남짓. 이 지금 2억 600억 같으면은 일반 대형마트도 그 정도 나오겠다. 일반 마트, 중소마트도 장난치냐 지금 이게 우리 피해 금액이 얼마인데. 쥐꼬리만한 과징금이 매겨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최초 산정한 과징금은 31억 원. 그런데 계약서를 제대로 쓴 적도 있으니 문제를 자진시정했다면서 26.5%, 공정위가 정한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또 10%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남은 과징금이 19억 6천만 원.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이 5년 연속 적자를 봤다며 무려 90%나 통 크게 깎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당초 금액의 10%도 안 되는 2억 6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이 결정은 당시 공정위 상임위원이었던 곽세붕 최규하 그리고 비상임위원이었던 고동수 세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과징금 고시에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다, 너무 과소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겠죠. 공정위의 당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면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면제까지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공정위원들이 얼마든 봐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지적받은 규정입니다. 거대 조선사들에 대한 온정적인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정위의 분위기는 하루가 급한 하청업체 대표들과는 달랐습니다. 전화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냐고 물어보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2년 동안에 가가지고 4-5번을 가서 설명을 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돼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방사무소라 여기 있다가 여기 오래 근무를 안 하고 보통 2-3년 있다가 본부로 가든지 서울사무소 가든지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겹쳐서 그런 거죠. 더욱이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의 2017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소액 과징금 부과 정도로 책임을 다했다는 면피, 눈치 보기도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하면서 뭐 무혐의 쪽으로 하다가 사장님도 바뀌시고 뭐 무혐의를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거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막 고민을 하다가 공정위의 판단이 과연 공정했는지 비판이 일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대형 조선사들과 거래하는 여러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공정위가 또 해야 할 일을 적기에 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길은 멀기만 합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이나 공사대금 지급 명령을 내리더라도 원청인 대기업들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반전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108억 원을 부과받은 대우조선해양도 이미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뒤 몇 년을 기다려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내도 소송이 시작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좋기 3, 4년은 또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수십억 빚을 짊어진 하청업체 대표들에겐 가혹한 현실이고 보니 조선사들이 공정위 조사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라가서 매우 우는 소리 할 때 우리 기성 안 나온 거는 진짜 인정은 하잖아. 공정거래위원회 가셔봐야 그렇게 크게 답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조선 3사 45개 하청업체가 호소하는 피해 금액은 줄잡아 2천억 원. 신용 불량자가 되고 감옥에 가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고통 속에서 하청업체 대표들은 최소한의 자존감도 팽개친 지 오래입니다. 그런 뭐 땅콩회항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뭐 욕을 하든 물컵을 던지든 간에 뭐 그런 건 상관없죠. 뭐 내 혼자 그냥 다 감내하면 되니까. 대신에 그냥 직원들하고 다 젊은 직원들인데 직원들하고 내가 일만 할 수 있겠나? 그럼 갑질 얼마든지 해도 된다. 무슨 갑질을 당해도 좋으니 먹고 살게만 해달라. 마지막 인터뷰가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의 민낯이 겨우 이 정도였습니까? 이 문제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었습니다. 대기업 편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만 했어도 이렇게 하도급 갑질 문제, 이 불법적인 사기 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또 대기업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은 아닌지 저희 스트레이트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는 이런 표어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그 우리는 왜 정몽준 씨 오너 일가여야만 하는지, 하청업체와 그 노동자들은 왜 우리가 될 수 없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선업의 80~90%를 하청 노동자들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을 짓밟고 세운 세계 1위 조선강국.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